보험 수익자는 바로 저예요. 아들의 장례식. 그곳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나타나 영정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연 씨 맞으십니까? 경찰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아내분이 아닌 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 제 아들 민준이 사이에 99.7%의 DNA 일치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지킨 비밀. 그 비밀 속에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9,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는 하십시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견디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아들의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얼굴,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척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민준이 회사 사람인가? 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듯 영정사진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공손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마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연이라는 여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험증권 사본입니다.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수익자 정수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보험금 수익자가 왜 저 여자야?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저 사람 아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정수연은 며느리를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저를 잘 아실 겁니다.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족분이 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인의 엄마입니다. 경찰은 정수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수연 씨 맞으십니까?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사망하시기 2시간 전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상대가 정수연 씨였습니다. 장례식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니. 뭐가 오해야? 경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인 명의로 최근 3개월간 정수연 씨 계좌로 총 5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송금이라고?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바람 피운 거 아냐?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정수연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제 아들의 전처 김소희였습니다. 5년 전에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소희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더니 정수연을 발견하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랬잖아요. 민준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혼한 거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며느리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거지? 장례식이 끝난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들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쓰던 노트북, 벽에는 며느리와 찍은 사진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앨범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친자 확인 결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자 확인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검자 A 김민준, 피검자 B 정수연, 유전자 유사도 99.7%.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정수연. 오늘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와 제 아들 사이에 99.7%의 유전자 일치도라고? 아들이 숨겨놓은 딸이 있었던 건가? 노트북 옆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수연이 학비 입금. 2024년 8월 3일 수연이 생일 선물. 2024년 9월 10일 수연이와 저녁. 아들은 정수연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전처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 당신 왜 여기 있어? 소희는 제 손에 든 종이를 냉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뭐가 역시야? 소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수연이라는 여자, 민준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정수연을 봤을 때 어딘가 아들과 닮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분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당장 여기로 와. 30분 후 며느리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종이를 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대답해. 이게 뭐냐고?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여기 있잖아. 소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혼했다니까요.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 말을 못해? 뭘 숨기는 거야? 말하면 더 큰일이 나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걸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부터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처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생전에 남긴 영상이 있어요. 소희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숨긴 게 있어. 보험금은 그녀에게.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녀에게라고 했어요. 저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저랑 민준이는 이혼했어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거든요. 소희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정수연이라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보험금 절반만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모든 걸 언론에 넘길 거예요. 그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예요. 소희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3일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보험금은 그녀에게.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왜 중간에 끊겼을까? 저는 아들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서 삭제된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2시간 후 원본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숨긴 게 있어. 여기까지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7년 전 나를 살려준 분이 있어. 정수연이라는 아이의 어머니야. 그분이 나한테 간을 기증해 주셨어. 그런데 그분은 수술 후 돌아가셨어.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남겨진 딸 수연이를 보육원에서 찾아냈어. 지혜는 다 알고 있었어. 지혜가 나보다 더 수연이를 챙겨줬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은
정수연에게 주고 싶어. 수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해.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부디 며느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지혜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에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고인께서 쓰러지신 날 저녁 119에 신고하신 분이 며느리분이셨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전화하신 지 16분 후에 며느리분이 119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남편을 구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연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수연 씨는 고아 출신입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7년 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네, 그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간 손상 진단을 받았던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간을 기증하신 분이 정수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박미라 씨가 고인께 간을 기증하셨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수혜자의 혈액에서 기증자의 DNA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수연이 아들의 딸이 아니라 네, 정수연 씨 어머니의 DNA가 고인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씨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은 기증자 가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는 그 돈을 정수연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유언 영상도 중간 부분을 편집했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장기기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별도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연, 그 아이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 아이 어머니가 제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전해주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정수연 씨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더라고요. 지난 5년간 꾸준히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아들은 정말 수연이를 딸처럼 돌봤던 겁니다. 저는 센터를 나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집으로 와줄래?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제 품에 안긴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알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음성 메모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왜 수연이를 돕는지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엄마는 내가 간이식 받은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사셨어. 이제 또 은혜 갚느라 힘들어 한다는 걸 알면 엄마가 더 괴로워하실 거야.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할게. 아들이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제게 전화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어지러워. 당신 119 불러야 돼. 아니, 그것보다 수연이한테 꼭 연락해줘. 보험금 수연이한테 가게 꼭 도와줘. 통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부르고 경찰한테도 수연이 연락처 전해준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 아들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구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실 때도 저는 이해했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수연이 어디 사는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시원에 살아요. 내일 같이 가자.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날, 며느리와 함께 저는 정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정수연은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정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들어가도 될까? 정수연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 안은 작고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들, 벽에는 간호학 교재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는구나.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그간의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민준 오빠를 살렸던 거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단다. 수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민준 오빠가 저를 좋게 봐주신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가 오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도, 오빠가 평생 은혜를 갚으려 하셨다는 것도 전부 몰랐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며느리가 수연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수연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5년 동안이나요. 저는 그게 장학금인 줄 알았어요. 수연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수연이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오빤 저한테 매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수연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저는 편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착했구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수연 씨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진짜 오빠처럼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오빠를 살렸고 오빠가 저를 살렸다는 걸.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며칠 후 전처 김소희는 사기, 위조, 공갈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의 보험금은 유언대로 정수연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이 돈은 민준 오빠가 저희 엄마에게 받은 생명의 값이에요. 수연이는 보험금의 절반을 장기기증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지혜와 수연이를 진짜 가족처럼 품고 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연이가 밥을 먹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 민준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오빠가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수연 씨 생일 때마다 꼭 해주고 싶어 하던 요리예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너희 둘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수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간호사 면접이에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떨어져? 우리 수연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설령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되지.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행복해요. 가족이 생긴 게. 며느리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수연이가 있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오해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밀어냈을 때 그 아이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전처의 말만 믿고 아들을 오해했을 때 제 아들의 마지막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 한마디 질문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기기증은 누군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준 수연이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며느리 지혜 그리고 수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민준이 사진 앞에 꽃을 바칩니다. 수연이는 간호사가 되어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민준이 이야기를 하며 웃고 울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연이가 처음으로 간호사복을 입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아들이 얼마나 뿌듯해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